김상환 교수가 쓴 칸트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이 세계 순수 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참 좋게 쓴 책이거든요. 김상환 교수님이라고. 김상환? 예,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인데 그 책을 좀 추천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책도 만만치 않은 책인데 하여튼 합니다. 제가 참고한 책은 저희가 읽고 있는 텍스트인 굿나르 시르베크의 서양 철학사하고 이걸 좀 재밌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칸트 철학을 기본으로 한 그 정의란 무엇인가의 파트가 있습니다. 그 책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김상환 교수 이것을 참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칸트의 이제 비판 3부작은 다시다시피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인데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비판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순수 이성 비판의 능력을 어느 정도인가 판단한단 말이 비판이란 말이에요. 네, 인간의 그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인가 확인하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저 초월적 존재를 알 수 있나 없나, 신을 알 수 있나, 영혼을 알 수 있나, 세계를 알 수 있나를 내가 그 능력을 논증해서 판단해 보겠다. 그것이 비판입니다. 저번에 앞에도 우리가 이 철학사에서 근대부터 이야기하자면 데카르트부터 말하자면은 이 개념이 왜 그들의 개념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래서 조금 문이라고 열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칸트도 이 개념을 인식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저는 하는데 오늘은 순수이성 비판에 대한 거하고 주요하게는 실천이성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는 순수이성 비판에 대해서만 그리고 간단하게 판단력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서 맨 위에 보면은 이 칸트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해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면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이런 거죠. 이것이 이제 순수이성 비판에 담겨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알무 능력,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도덕입니다. 도덕, 윤리, 도덕. 윤리, 도덕. 정언 명령, 이거 들어보셨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써있기는 욕망의 능력은 실천적 관심이다. 이렇게 써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이것은 감성 능력의 향유적 관심. 이건 미학이에요. 미학. 미학에 대한 이야기다. 즉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간의 이성이 어디까지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회 속에서 윤리학, 도덕 이런 것들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감정 능력의 향유에 대한 관심.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미학.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내려고 하는 게 칸트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칸트는 그 전의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페르니쿠스는 기존까지의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꿨잖아요. 예전에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돈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를 완전히 바꿨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먼저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대상이 있고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 초월적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 아니면 영원한 아레테, 행복을 기초로 하는 어떤 진리가 있어요. 행복을 발현시키는 진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 인간은, 이 주체는 그 대상을 알기 위해서 세계라든가 신이라든가 초월 존재를 알기 위해서 어떠한 사유의 방식을 사유해서 이걸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상의 초월적 존재의 어떤 진리를 인간이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바꿔버린 겁니다. 주체가 의해서 이제 대상이 진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진리의 틀이 있어서 이 대상이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떠한 그 틀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마치 컴퓨터가 있으면요. 컴퓨터를 우리가 잡다한 어떤 정보를 안에 집어넣으면은 이 안에 프로그램이 어떠한 작용을 해서 보여주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칸트의 인식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칸트의 인식론을 알려면은 이 컴퓨터 안에서 잡다한 정보를 프로그래밍해서 어떻게 밖으로 보내는가 했을 때 이걸 알려고 한다는 이것이 칸트 철학을 알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다른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코페르니쿠스적 전을 하는데 칸트의 철학을 선함 철학이라고도 하고 초월 철학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선함적이라는 것은 경험 없이 알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노크에서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빈 서판, 즉 우리의 뇌가 비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뇌에 있는 인식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우리가 밖에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유니콘, 무한에 대한 개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의 단순 관념이 밖에서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 유니콘에 대한 예를 많이 들어요. 아까 선생님이 읽었던 어린이들 책 같은 거 보면은 코뿔소를 보고 예를 들면 그 말을 보는 거죠. 그럼 단순 관념이 들어와서 이걸 결합시키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신화적 존재에 대한 그전의 것들을 보고 그럼 유니콘이라는 존재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복합관념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이번 더 아주 복잡한 무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뭐가 늘어나네? 그러면 계속 늘어났을 때 무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사고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들어온 어떤 늘어남의 관념, 경험을 통했던 것을 경험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사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근거는 다 경험이잖아요. 경험이죠. 그런데 선험이라는 것은 경험에 근거하지 않는 예를 들면 선험적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진화적으로 했을 때 우리에 내재되어 있는 어떠한 것들 아니면 사람마다 갖고 있는 특성의 것들 이 사람은 이분의 능력이 있네 이분의 능력이 있네 이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칸트의 선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인간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프로이드 같은 경우 정신분석학에서 일종의 선험성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우리의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게 아니고 외부의 인식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외부의 인식을 경험하게 하는 어떠한 우리의 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는 다음 시간에 순수이성 비판에서 좀 더 이렇게 차근차근 잘라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일단 이것이 선험입니다. 네, 누구나 있는 거예요. 인간이면은 누구나 차이가 없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경험이 들어옵니다. 경험이 들어오면 감성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한테 감성의 영역이. 감성이 뭐냐면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틀이 있어요. 외부에 들어오면 공간과 시간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틀을 인식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이 경험은 외부의 그것은 잡다하게 팍 들어와요. 우리가 보면 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틀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일정의 한번 외부에 들어오는 틀이 형성이 돼요.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작다고 이 안에 틀을 형성하는 것은 공간과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은 다 있는 거예요. 칸트의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에 보면 이성이라고 나와 있고 어떤 책에 보면 마음이라고 나와 있고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예, 마음이라고 나와 용어만 책마다 용어가 약간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그 번역이라서 그런지 다른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음이라고 저렇게 표현할게요. 마음이라고 표현인데 거기서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내 감성의 틀에 의해서 왜냐하면 내가 잡다라는 것은 어떠한 질서 없이 막 들어오는 거니까 모르는 건데 딱 시간과 공간의 틀을 잡아줘요. 인간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책은 오성이라고 나오고 어떤 책은 지성이라고 나옵니다. 인간의 그것을 이 들어오는 것을 시공간의 틀에 의해서 외부 경험을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어떤
12개의 범주를 통해서 이 경험을 인식하게 만드는 틀이 우리 속에 있어요. 아니, 경험 우리가 만지면 경험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 다 있어요. 컴퓨터 안에 있는 고정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의 똑같은 형태의 기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성이라고 어떤 것을 오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4가지 범주로 되어 있고 이 4가지 범주마다 각각의 3가지가 있어요. 좀 12가지 범주가 있는 거예요. 12가지. 이 지성입니다. 이것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가지고 있는 범주예요. 이 힘이 구상력이라고요. 구상력. 이걸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은 구상력이라고 써 있고 어떤 건 상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현대의 그 뇌과학뿐만 아니라 컴퓨터계로 AI 이런 데서도 뭐 유식론이라고 있거든요. 불교에 그 마음에 대한 공부예요. 유식론이라든가 칸트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일단 칸트는 없다고 하는데 저도 동물이 왜 없겠냐 이런 쪽이에요. 그것이 인간하고 다른 어떤 이 개념으로 똑같이 분석하냐 안 하냐의 차이는 있겠죠. 다르게. 이론상으로 칸트가 모든 인간이 있다고 하지만 이 실천의 영역이라든가 어떤 게 들어갔을 때 당연히 여기에 여자나 아이나 3세의 사람들은 제외되겠죠. 인디 보편성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보편이라는 것을 더 이제 확장시켜서 그것과 영역을 넓히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많은 데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한 아까 우리가 그 마음의 영역을 했잖아요.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런데 이성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간은 왜 세계를 알라고 영혼을 알라고 하고 자유를 알라고 이런 게 있을까? 그게 이념이라는 거예요. 이념. 그게 있던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때 이성의 것은 이성의 영역에 그걸 알려고 하는 어떤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그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과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과 선험적이라고 했을 때 들어있는 이 마음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구조가 감성의 영역이 있고 지성, 즉 오성의 영역이 있고 지성의 영역이 감성에서 들어오면은 이걸 구성하는 영역 힘에 있고 그 구성하는 힘이 또 저기에 있는 어떠한 초월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신이라든가 영혼 있잖아요. 이것이 이념인데 이걸 알려고 하는 또 하나의 영역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야, 이게 다 인간에게 다 있어요. 있다고 해요. 칸트는. 그것이. 그러면은 여기서 칸트가 말한 선험성 아까 이야기했고, 그러면 초월성이라는 거 그건 뭐냐? 우리는 초월성은 저 밖에 있는 거 생각하잖아요. 칸트는 그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거예요. 경험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지 아니라, 우리의 뇌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챕터가 들어오는 것을 어떤 형식적 틀과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면서 그걸 경험이라고 하는 걸로 인식하게 만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있었고 주체가 있다면 이 주체가 대상을 그 있는 진리를 파악하고 초월 존재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제. 주체에서 그것이 구성되고 초월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초월성 이념을. 요즘에 신에 대한 어떤 비신앙적인 어떤 글을 많이 써가지고 그 당시 이제 빌레름 이생가한테 많이 비판을 받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 실천이상 비판에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렇게 수동적인 거라든가 실제 칸트의 이런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칸트는 신을 부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영혼의 어떤 그 독립성을 부정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결론을 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도덕적 견해를 판단하려고 하고 신을 판단하려고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한번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분석해 보겠다. 이성이라는 걸 분석해 보니까 이 인성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이 밖에 있는 초월성이나 이런 존재를 알 수가 없더라. 그러면 알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이 한계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초월적인 것을 부정하려고 했냐? 그게 아니고 그런데 왜 인간은
그런 초월적인 것을 알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을까? 여기에 중심을 맞추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저도 이제 자세히 제가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할 수 없는데, 신 그 자체가 기준은 아니고 칸트에게서 도덕성의 기준이 있다고 말하겠는데, 인간이에요. 보편적 기준 이성, 보편적 이성이라고 이런 것도. 근데 이제 나중에 칸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 자유에 대한 이야기,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즉 낭만주의적인 어떤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가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신과는 바뀌었지만 그런 어떤 정신은 도덕에 흘러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을 추구하려고 하는 정신이 왜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이야기한 거니까. 외부에 있든 없는가를 부정했든 어쨌든 간에 그 정신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네. 그거 한번 넘어가 보게요. 예, 인식 모델 보죠. 휴մ 이후 세계는 분명히 더 불확실해졌다. 저번에 저희가 휴ım을 했을 때 경험론에 대한 회의주의적 사유를 하거든요. 아까 로크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인식의 원천이 어디인가, 경험인가, 단순관념, 복합관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휴m 같은 경우도 인식의 근원이 경험에서 온다는 걸 인정을 해요. 하지만 뭐냐면 의학 인식의 근원이 경험에서 오지만 이 경험에서 느낀 세계의 어떤 규칙이나 실체성, 이것이 명징하게 그렇게 있다는 것은 부정하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을 30년 동안 봐왔다고 해서 그것이 세계의 법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심리적인 관습이 익혀지면서 네 심리가 그걸 법칙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계에 밖에 있는 어떤 진리가 있고 내가 그걸 찾아나가면서 그걸 밝히라는 게 아니라 네가 습관이 들어있는 어떤 것을 스스로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까지 서구 서유의 토대가 객관적 진리가 존재하고 알려고 하는 어떤 주체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찾으려고 했던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네가 세계를 보면서 어떤 규칙성을 보면서 가지고 있던 심리적 착각이다. 내가 그걸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 명확한 진리를 알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어. 왜인 줄 알아? 진리는 안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안에 있는 우리 내 선험적이고 초월적인 것부터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명증성을 밝혀서 내가 완벽한 과학, 흔들리지 않는 과학,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내가 만들어 볼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휴m 이후 세계는 분명 더 불확실해졌다 하는 겁니다. 이 휴m의 그런 이야기를 재밌게 이야기한 것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러셀과 칠면조 이야기죠. 똑똑한 칠면조가 있었는데 얘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기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규칙을 보고. 주인이 한 아침에 보면은 밥을 갖다 주는 거예요. 먹어. 근데 비가 오는 날 아니면 어떤 날 다 구별해가지고 자기 인식을 할 수가 있어. 법칙성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법칙이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오는데 다음 날이 추석이야. 오늘같이 추석인 거예요. 싱스기빙 데이인 거예요. 그날 죽게 되는 거죠. 그 똑똑한 칠면조가 인간이겠죠. 습관화된 어떤 인식의 습관화된 것을 절대적으로 진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재밌는 걸로 이렇게 표현해서 한 것이 러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칸트는 이런 휴m이 말했던 세계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지만 또 한편은 자기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 확실성을 찾을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윤리학, 자연과학에서 그런 보편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진리를 찾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생각해요. 그것이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단, 인식 모델을 보면은 주체와 대상을 뒤집어 엎는 것은 프레스적 전회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그래서 칸트는 경험주의적 회의론, 휴m요, 합리주의적 독단론, 이성이라는 것은 명확히 알 수 있어. 존재. 이 두 개를 회피하면서 이걸 종합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죠. 철학적 토대에서. 이게 아까 선험 철학과 초월 철학에서 경험이 들어왔을 때
감성과 오성, 즉 지성이 이걸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랬던 것이 그 인식론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 인식론의 모델을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마지막 문단을 보면 이제 물 자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 자체라는 건 뭐냐면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것의 완벽한 그 실체죠. 물 자체의 완벽한 실체가 외부에 존재하고 그걸 알려고 했다는 것은 고대 철학에서 주요하게 있었던 거고, 칸트는 그걸 뒤집어 엎는 거죠. 몰랐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경험은 물 자체에서 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명확히 모르더라도. 그래서 이 코페르쿠스적 전해가 3번에 걸쳐서 칸트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순수해석 비판, 두 번째는 실천해석 비판, 그 다음에 판단력 비판입니다. 그럼 인식 모델을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하고 2장에 넘어가면 도덕이론, 실천이성 비판입니다. 실천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이 도덕이론인데, 여기는 이제 김상환 교수의 아까 말씀드린 책, 왜 칸트인가, 이거하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페르쿠스적 전해는 실천이성 비판에서 선에서 법으로 옵니다. 법. 기존까지는 윤리학의 근본 물음이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향하는 어떤 공부, 아르테라고 하는 탁월함, 훌륭함,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아르테, 탁월함, 훌륭함을 어떻게 인간이 체득해 나가서 그 체득해 나가면서 자기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서 행복감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함께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선이 가능한 어떤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할 때는 왜 그러면은 고대에는 윤리학의 근본 물음이 선이었는가, 누구나 가장 옳다고 하는 훌륭함, 아르테 같은 거 있는가. 이건 왜 그러냐면 작은 공동체였고 서로 간의 소통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약했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그러지 않잖아요. 극단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전통의 윤리학에서 선을 갖다가 찾듯이 찾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한 사회에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좌와 우가 있고 넓게 보면 남과 북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훌륭함이라고 하는 걸 찾아서 선이라는 걸 규정하고 모두 간다는 것은 사람을 설득하기 거의 불가능하죠. 그것은. 이런 사회 속에서 그래서 법을 중심으로 어떤 윤리학을 세우는 것이 칸트가 세웠다고 하는 시대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의 차이 때문에 선에서 법으로 넘어오는 어떤 윤리학의 기본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왜 칸트인가 김상환 두 번째 문단. 고대 윤리학이 선의 이념을 통해 추구한 것은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도이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이상적인 인간의 길이었다. 고대에는. 저희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도시국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플라톤이나.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 예를 들면 플라톤도 마찬가지죠. 이데아라고 하는 가장 이상적인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에로스라고 하는 힘이 어떻게 상승하면서 이데아를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동물적인 어떤 사랑의 에로스부터 지혜에 대한 사랑까지. 자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데아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공동의 어떤 선이라고 하는 이데아를 서로 간에 합의보기가 쉽겠죠. 그런 사회에서는. 그런데 밑에서 중간 정도 보면요. 도덕 법칙은 선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도덕 법칙은 뭐냐면 선이 정해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도덕 법칙이 그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고대에서 선을 중심으로 윤리학을 세웠을 때는. 그런데 칸트는 이걸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선과 법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선 중심의 윤리학에서 법 중심의 윤리학으로 바꾸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이 법 중심이 우리가 지금 어느 사회에서는 이런 법이 있고 어느 사회에서 이런 법이 아니고 보편적, 우리 아까 말했던 우리 의시간에 있잖아요. 이 보편적 법입니다. 지금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법에 벗어나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내가 의지의 준칙이 있어. 내가 뭘 하려고 해요. 의지가 있어요. 그럼 하나의 규칙이 있을까 하면 어떤 바탕으로 한 어떤 준칙 있잖아요. 이것이
보편적 이성이 세우는 어떤 법칙을 벗어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끝없이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서 법은 이거예요. 근데 칸트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갈 수 있는 이성의 보편적 법, 이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여기는 이렇고 이거 아니라 최고의 선을 찾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최고의 선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해주겠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문단 보면 법은 이제 사회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편적 규칙이 된다. 규칙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구성력을 가져한다. 최소한이겠죠, 최소한. 모든 게 그걸 지킬 수 있는. 다양하니까, 너무나 다양하니까. 그러면서 강력한 절대적 구성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위라는 게 나옵니다. 당위. 그렇게 해야만 된다. 당위성. 네, 당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에서 법으로 변하는 과정을 코페르니쿠스 천안의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실천이성 비판에서. 아까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문단에 나온 것이 윤리학의 시대적 배경 이야기 했는데, 그건 아까 말씀했으니까 넘어가고요.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잠깐 읽어보면요. 출생지역, 문화나 교양, 종교적 신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도시에서 이상적인 인간이란 무엇이고 최선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놓고 합의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 두꺼운 글씨 있죠? 이상적 법칙이란 무엇인가? 그 밑에는 안 나와 있고 먼저 그걸 보고 이상적 법칙을 찾기 위한 칸트의 이야기를 하고 다시 넘어오게요. 그게 5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도덕의 최고 원칙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써 있대요. 안 읽어봤는데 실천이성 비판에. 1번엔 도덕이에요. 의무와 경향성. 경향성이란 의무는 뭐냐면 우리의 보편적 이성에 근거한 진리를 따르려고 하려는 것. 네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을 벗어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에 대한 노력.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칸트의 보편적인 어떤 이성에 근거한 도덕률은 굉장히 이렇게 강해요. 타이트하고. 어느 정도 강하냐면, 예를 들면, 안나 프랑크가, 안나 가족이 숨어 있는데, 나치 친위대가, 아니면 나치 비밀경찰 와가지고, 야, 너 어디 있는 거 알지?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물론 여기서 거짓말 하면 안 되면 저기 있어요. 하는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짓말에 대해서 칸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무가 뭐냐면은 일종의 결과를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동기에서부터 모든 상황이 다 선해야 되기 때문에 칸트가 그렇게 또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아니면 여기 비판은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비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순수 이성 비판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실천 이성 비판은 어떤 거냐면 당위로서 우리가 통해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당위로서 의무적으로 그걸 행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보편적 진칙의 보편적 법칙이 벗어나지 않게끔. 예를 들면 야, 친구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했을 때 뭐냐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하냐면 야, 근데 거짓말 안 해서 네가 이러이러한 이득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해야 돼 하는 것도 안 돼요. 현실 속에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인용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책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는 이론이 나와 있고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뭐가 나와 있냐면 빌리 클린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누인스키인가? 걔하고 성 스캔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율과 타율. 자율적이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타율적이와 자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타율을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 인간 의지의 준칙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자율적 노력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선한 행동을 하려고 했어. 근데 이것이 어떤 타율적인 것에서 한 거야. 그러면 이것이 칸트가 말한 보편적인 이성의 법칙에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타율적인 것은. 이 보편적인 이성의 법칙을 그걸 알려고 하고 그걸 자율적으로 그걸 따르려고 하는 것만이 자유예요.
그것만이 선해요. 참 힘들죠. 근데 공리주의가 출현할 때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굉장히 진보적인 거죠. 공리주의가.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니까. 왕도 하나, 거지도 하나. 하나라는 어떤 관념이 인식됐을 때 그런 공리주의가 나왔겠죠. 누구나 똑같다는 평등이라는 관념이 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질적 어떤 형태로 바뀌죠.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야,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좀 더 공동체의 선한 선택이 있지 않겠니? 어떻게 했을 때 그냥 양적인 다수에서 결정이 아니라 그걸 조절하고 양보한다 하더라도 질적으로 어떤 나중에 공동체에 더 이득이 된다면 그게 낫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질적 공리가 나오지만 칸트는 그것마저도 아니다. 선한 그 자체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언명령과 가언명령. 정언명령에 두 개로 했습니다. 두 개예요. 정언명령. 당신의 의지의 준칙을 보편화하라. 네가 어떤 의지가 있어, 어떤 행하려고 해. 네 준칙이 있어. 그것은 보편적 이성의 법칙을 향하게 하라. 보편화하라. 그것을 최대한. 이게 정언명령입니다. 정언명령에 따르려고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선생님이 안나 가족이 어디냐 물어봤을 때 친목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는가 이제 모르겠는데 칸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면 이제 안나 이야기는 칸트는 하지 않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빌레름 왕이 빌레름 인생가가 칸트한테 야, 너 이제 기독교 비판적인 이야기 그만해. 그러니까 편지를 썼대요. 반성의 편지를. 황제에 충실한 신민으로서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했대요. 근데 그때 칸트가 왜 그런 걸 했냐면은 황제가 곧 죽을 줄 아니까. 죽은 다음에부터 다시 썼었대요. 예, 자기 지킨 거야, 그러니까. 예, 맞아요. 자기 지킨 거예요, 그것까지는. 그러면 왜, 야, 그게 사람을 오도하는 거지, 그럴 수가 있냐. 그게 아니고, 보편적 법칙에 최대한 따르게 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게. 안내도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안내 봤었는데, 어디 살았다. 그리고 이야기를 않는 거죠, 지하에 살았다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오도를 하는 거지만, 칸트의 보편적 법칙에 따르려는 노력을 했던 거죠. 칸트에게는 그 자기의 사유의 중심이 뭐냐면, 기존까지 가지고 있었던 윤리학, 도덕 문제를, 그것이 그 시대에서 그걸 문제제기를 하려는 거죠. 지금까지 봤을 때 서구 사회에서 흐르고 있었던 어떤 사회를 움직이는 도덕이나 윤리학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세계시민이란 말을, 칸트는 세계시민이란 말을 시작해요. 세계시민이란 말을 시작하거든요. 보편적인 이성의 법칙이라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도 지키려고 한 건 뭐냐면 보편적인 어떤 이성의 법칙을 지킨다고 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도 보편적 이성의 법칙을 우리가 지키려고 했을 때는 좀 이렇게 하려고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죠. 이론을 정립하면은 자기 스스로 그걸 부정하면은 자기 이론이 평생을 쌓아온 건데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론에는 그래서 그 단일화된 이론에는 그 빈틈이 언제나 있습니다. 모든 단일화게 철학가가 평생을 쌓아서 자기 이론의 틀을 쌓으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론을 부정하면서 그 다음 이론을 세워요. 언제나 그래요. 근데 이 전체적인 이론을 부정하면서 쌓았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언제나 자기의 단일한 어떤 전일적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만. 그 다음 세대는 또 그것에 대한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한 발 더 나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죠. 마르크스, 프로이도 마찬가지였고, 예를 들면 니체도 자기가 첫 책인 비극의 탄생을 쓴 다음에도 13년인가 17년인가 자기 그 비판을 자기 갖다 써요.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예지적 영역과 감각적 영역. 예지적 영역은 물 자체. 우리에게 경험을 나오게 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물 자체. 외부에 알지 못하지만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 영역. 그걸 알려고 하잖아요, 인간은요. 이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성과 이념이라고 하는데
그 알려고 하는 것도 예지적 영역이고, 강박적 영역은 우리가 이제 느끼는 강박적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제 최고 도덕의 원칙 하기위해서 의무, 자율, 정언, 명령, 그래서 예지적 영역을 추구하는 어떤 걸로 지향하는 어떤 삶을 살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럼 다시 넘어와서 3쪽으로 가면요. 그러면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를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보이는데 중간에 3쪽에 예, 예, 고대 윤리학 같은 경우는 덕윤리가 뭐냐면 이상적인 인간과 이상적인 삶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상적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에서 이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와 함께 어떻게 행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근대 윤리학에서는 자유와 정의란 무엇인가? 여기서 자유는 뭐냐면요, 보편적 법칙에, 이성의 법칙에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렇죠. 예. 방종이 아니라 자유. 예, 예, 예. 네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에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찾는 게 정의이고, 자유와 정의에 대한 물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고대 윤리학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대 윤리학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어떤 행복의 원천, 이데아 같은 것이 있다면은 그걸 실현하는 다양한 어떤 규칙이나 방법이 있는 거죠. 근대 윤리에서는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보편적 법칙과 이걸 행해야 되는 의무가 뭔가 있는 거고, 여기서 벗어나면 악이 되는 거고, 행하면 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윤리학에서도, 실천이성 비판에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칸트는 선을 중심에 두던 고대 윤리학에서 벗어나 근대적 삶에 부합하는 법 중심의 근대 윤리학을 제시했던 거죠. 아까 저희가 그러면서 이 법 중심의 윤리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끝없이 닦아야 되는 것은 의무, 자율, 정언, 명령, 그래서 예지적 영역으로 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쪽의 맨 밑에 보면은 군나루 시르베크의 서양 철학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실천이성 비판의 부분입니다. 당위적 규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쪽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4쪽까지. 두 번째 문단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덕은 특정한 시기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흥미, 바람, 요구, 기호 같은 경험적 요인에만 기반을 두어서는 안 된다. 도덕이. 보편적 인권을 지향해야 한다는 거죠. 보편적 이성에 기반해서. 우리 이성에 기반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에 대한 그걸 이어받는 것도 존재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비판적인 것은, 야, 니네가 말하는 보편적 이성이라고 한 것이 내가 서구에 교육받은 남성함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또 현대에서 보편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현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런 얘기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좀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실천이성 비판을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5장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동기를 중시하는 시각, 임마누엘 칸트. 칸트에 따르면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그럼 자율이 무엇이냐? 자율이 천성이나 사회적 간섭에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부여한 법칙, 이성에 의해서, 보편적 이성에 의해서. 그 유명한 용어가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에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라. 이건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저 거짓말 이야기도 이렇게 나눈 거죠. 그 상황에서 최대한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원리에 타당하게 하려면 그렇게 오도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어느 정도는. 자기가 빌레름 이사에게 했듯이. 그래서 5쪽에 보면은, 5쪽 넘어가겠네요. 6쪽까지 보면은, 이제, 맨 위에 이렇게,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하면 잘못인가? 친구가 옷장에 숨어 있는데, 살인자가 나타났을 때 물어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안내 이야기를 그냥 쓴 거 밑에.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도를 한다면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를 속일 수 있는 바는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적어도 이럴 때는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노력을 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칸트도 그렇게 했었다. 이야기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빌 클린턴은 그 성추모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저는 이때 이걸 읽기 전에도 이제 이걸 잘 알았으니까 그때 그랬죠. 미국이라는 사회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걸리면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부지가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것이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 어떤 몇 가지 도덕규범을 벗어나면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각 나라마다 같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떤 말로 오도한다면 보편적 이성의 법칙에 좀 더 충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에 현실 법에 그래 맞아요. 경향성이죠. 경향성이죠. 현실 법에서 벗어나 그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빌리 클린턴도 그러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는 칸트와 적용시키고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썼겠죠.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보면은 철학적인 견해에 맞는 현실적인 예를 갖다 끌고 오잖아요. 뒷부분에서.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의문을 갖게 하게 하는 것과 도저히 못 풀겠다. 이것은 현실에 적용되는 건데 칸트 부분은 제가 예전에 읽을 때도 그랬어요. 이건 약간 역지스럽고 재미 좀 그렇더라. 이런 거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봐야죠. 여기도 아마 그럴 거예요. 현실 어떤 법에 적용에 벗어나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강했겠죠. 이게 제가 7쪽 마지막에 보면은 이 작은 글씨 이태리체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기는 길게 나와 있는데 공화당 의원하고 클린턴의 변호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 클린턴이 그랬거든요. 난 절대 루인스키죠. 루인스키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뭔 소리 나중에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화당의 의원이 뭔 소리냐 밝혀졌는데 뒤에 그래도 계속 클린턴 변호인은 안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비난받아 마땅하고 잘못된 것 했지만 그것이 성관계는 아니다. 왜 아니냐? 사전적 의미에서 그런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는 뭐냐? 의미는 뭐냐면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라고 했을 때 가지는 어떤 성기의 어떤 삽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걸 했었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클린턴은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걸 읽어보면은 이것이 정말 보편적 이성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행동이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정의란 무엇인가는 이 예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늘 한 것은 인식의 모델에서 순수이성 비판을 간단하게 이야기했고 실천이성 비판을 주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 순수이성 비판을 주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판단형 비판을 살짝게 이야기하는 걸로 할까 합니다.